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사연살롱 들으면서 매번 공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유야 짐작들 하시겠지만 시댁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들 집합소라 그랬네요. 저는 6개월 전에 이혼을 했고 아직도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따금씩 열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6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솔직히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요. 차라리 1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학을 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하시는 프랜차이즈 식당 계열사 중 한 식당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덕에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아이 낳고 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퇴사를 해서 경단 시절이 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잘 사시는 편이라 다행이죠. 그래서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랑 사귀고 싶어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남편한테 감동해서 사귀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 남편이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만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또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인사드릴 때나 상견례 때에도 얌전해 보였고 딱히 시집살이 시킬 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예, 너 집안에 남자 어른 없다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들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거 못 봐줘.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먼저 네 시아버지 제사랑 시고모 제사, 그리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는 다 네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집에 자손이 또 있는 거 아니잖니? 그리고 무슨 행사가 됐든 니네 친정일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친정에도 일러둬라. 나중에 괜히 말 나오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그 말씀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도 친정보다 여기 먼저 오라는 건가요?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인데 저희 엄마는 벌써부터 사위맞이한다고 이모까지 불러서 음식 장만하실 생각하고 계세요. 설날 당일은 여기 오고 그럼 그 전날이나 설 뒷날로 잡으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그냥 여기 있어야지. 니네 집 서울이잖니.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인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시간이 얼마냐? 전날 와서 네가 설 음식 장만 다 하고 설 당일날 제사도 지내고 다음 날까지 친척들 집에도 가고 그래야지. 여기 친척분 작은아버지 댁만 있지 않나요? 설 당일에 제사 드릴 때 오실 텐데 또 인사를 가요? 내가 이래서 바람 불면 휩쓸려 다닐 것 같은 집안하고는 사돈 안 맺으려고 했는데. 예, 어디 가 시집 온 색시가 시댁 식구들 두고 친장 갈 생각을 하니? 가더라도 나중에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아직 설 되려면 보름은 남았잖아. 네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 이번에는 설 연휴에 못 간다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할 일부터 배울 게 참 많겠다. 미리 말씀드리면 좋기는 할 텐데 실은 엄마가 미리 고기랑 주문해 놓은 게 있으시대요. 결혼하고 첫 설이니까 이번만큼은 제일 좋은 거 먹인다고 큰맘 먹고 비싼 것들 예약 주문해 놓으셨다는데 안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꿈틀거리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걸 주문하셨다니? 뭐 내 아들 챙겨준다니 성의를 봐서라도 가긴 가야 하겠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해. 그냥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일은 저지르셔서 우리까지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러신다니? 그럼
우리도 너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심하게 무리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음식점 하신다며? 어디서 그런 여유가 있으시대? 돈 좀 풀려놓은 게 있나 보다? 라며 시어머니는 슬쩍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희가 그냥 음식점 한다고만 말을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어디 가서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음식점 합니다 라고만 하시지 저희가 무슨 프랜차이즈 그룹 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사실 남편 집안이 평범한데 이 사람이 좀 소심한 편이라 저희 집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해대면 더 주눅이 들까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뼈대 있는 집안 교육 어쩌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네요. 20대 후반에 말 그대로 서울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만 큰 저라 진짜 지방에 전통 있는 집에서는 저러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야 원래 자기 엄마니까 그게 틀린 건지 어떤 건지도 몰랐고요. 이런 분위기이니 남편도 가부장적인 생각이 꽤나 강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럴 리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젊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좀 만나봤는데 설마 하니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에야 누가 그런 표시 내나요. 사회생활하고 연애하는 거랑 결혼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나 지방 뿌리 있는 집안 힘들다는 말을 하면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나한테 말 좀 하지 마. 나더러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는 거 있냐? 여자가 집안일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찌질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냐? 나 너 결혼 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엄마는 뭐 편하신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소원해졌다고 되게 섭섭해 하신다고. 근데 너는 나랑 눈만 마주치면 징징대니 내가 진짜 미치겠다. 누구 한 명이라도 사람 좀 편하게 해줘야지. 지금 생각하면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했었는지 꽤나 죄책감을 느꼈어요. 물론 다투기는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근데 말로는 남편한테 어떻게 내 심정은 생각도 안 해주냐고 하면서도 내가 철이 없고 뭘 모르고 공주처럼 커서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참 많이 미워했어요. 절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주말에 저를 불러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겨이 올라와서 저한테 대접을 받고는 했어요. 저더러는 명절 때 서울에서 전주 왔다 갔다 힘드니 시댁에만 있으라면서 한 달에 2~3번은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도 남편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너는 일주일, 아니 2주에 한 번 우리 엄마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냐? 엄마들은 예전에 다 그러고 살았어. 우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도 할아버지 밥 차린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버스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댁 가셨다. 너는 우리 엄마가 집에 오기까지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나 진짜 너 보면 너무 철이 없어서 황당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런 일로 말 좀 하지 말래? 나 신경 쓸 일이 천지인 거 몰라? 어떻게 된 게 마누라가 남편 돕지는 못하고 짐을 더 얹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보겠다며 일을 벌려놨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팔았는데요. 해외 2곳에 아는 사람 나가 있는 거 믿고 제대로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말렸다가 남자가 하는 일에 말이 많다는 소리만 듣고 아무 말 못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2년 됐을 때고
곧 아이도 태어나니 저는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되게 얌전해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이미 그때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시집살이 시킬 걸 예상하고 있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워낙 따님을 곱게 키우셔서 참 보기가 좋아요. 저희 집안이 원래 유서 깊고 격식 차리는 게 많아서 그런 거 다 몸에 익히려면 제가 옆에서 일일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솜이 좀 철없어 보이는 데가 있죠. 근데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웬만한 건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박서방도 저희 집 가품 같은 거 빨리 익히라고 독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돈께서도 솜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몰아치지는 않을게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시어머니는 귓등으로 흘린 거죠. 그걸 저는 잘 몰랐던 거고요. 결혼하고 쭉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나쁜 점에 대해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혼할 게 아니면 그냥 묻고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 옆에서 몸조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는 프랜차이즈는 중식, 일식, 한식 브랜드가 있고 다 고급 전문 식당이라 꽤 비쌌어요. 그날 처음 시어머니랑 남편은 친정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죠. 아니, 난 무슨 동네 음식점 하는 줄 알았더니 저게 다 뭐냐?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너도 너고 사돈들도 참 왜 저런 걸 제대로 말 안 하는 거냐? 넌 왜 니네 집안 사업을 안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는 거야? 어차피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 외할아버지가 일구신 거고 엄마는 워낙 사업가 기질이 있고 음식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럼 네 동생이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냐? 저도 소영이도 식당이나 음식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면 다 하게 되는 게 일이라는 거야. 흥미 같은 소리 하는 거 보니 니들 자매도 참 배가 불렀다. 아무튼 저게 바깥 사돈 사업도 아니고 안 사돈 사업이라니 부럽기는 하다. 같은 여자인데 누구는 저런 일하고 누구는 일하고 사는구나.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세한탄을 다 하더군요. 저희 집만큼은 아니어도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예금까지 있어서 고생 없이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시는데 뭘 저러나 싶더라고요. 저희 결혼 때 신혼집 얻을 때도 양쪽 집에서 반반씩 보태도 힘들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꽤나 마음을 쓰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저는 육아를 핑계로 전주까지 내려가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야 작은 집이며 자기 신변이며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어떻게든 불러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도 살다 보니 요령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내세워 안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만나는 횟수가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제는 남편과의 일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돈 때문에 여러 번 사람 곤란하게 만들었거든요. 몇 년간이나 그랬네요. 제 신용으로 대출도 꽤 받았고 모아두었던 비상금 털어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저 모르게 제 도장 가져가서요. 집이 공동명이라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둘이 한참 싸웠었는데 또다시 돈 때문에 곤란해졌나 보더라고요. 민철 씨, 이 정도면 그 사업 민철 씨하고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 구멍이 날지 대충 예상되지 않아? 그런데도 돈이 씨가 마르게 해놓고 또 돈 때문에 이럴 거야? 왜 사채를 쓰는데? 겉도 상의도 없이. 우리 이제 아이도 있어. 애 생각은 안 해? 그럼 네 친정에서 돈 좀 끌어와봐. 마누라 정신 상태가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지 남편이 사업하는데 친정에 돈 얘기할 생각도 안 해? 너 말 다 했니? 어디서 친정 돈을 거들먹거려. 네가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있어야 친정에 말을 해도 하지. 너 어디를 믿고 친정 부모님이 돈을 해주시겠니? 너는 너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아빠처럼. 아빠는 자기 사업은 소질 없다고 엄마가 저런 일 하셔도 다니던 회사 끝까지 다니셨어. 야, 너 말 다 했어? 너라고? 나한테 너라고 했냐? 왜? 넌 나한테 야, 너 이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너랑 나 동갑이야. 그동안 내가 너 봐줘서 민철 씨라고 불러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싸움이 늘어갔고 저는 이런 환경이 과연 아이한테 좋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 생각이 굴뚝 같다가도 아이한테 아빠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참고 참으며 몇 년을 더 끌었네요. 남편은 결국 시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에까지 손을 댔어요. 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매달 용돈 드릴 때 이자랑 같이 나눠서 상환한다고요. 그걸 뭐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다나요? 시어머니야 자기 아들이 급하다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빌려줬나 보더라고요. 문제는 이 인간이 돈을 1년 가까이 갚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자기도 더는 비상금이 없다며 난리가 났다는 거였어요. 소미야, 너 진짜 돈 없어? 하빈이 유치원 보낼 때 쓴다고 통장 따로 만들었잖아. 그 돈 좀 빼봐. 너 우리 엄마가 돈 없어서 깨지지하게 사는 게 좋아? 너 애 키운다고 회사 복직 안 하다가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았잖아. 그걸로 엄마 돈 얼마라도 갚자. 네가 일 안 하는 동안 내가 먹여 살렸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는데 넌 입도 안 삐뚤어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네가 언제 우리를 먹여 살려. 맨날 빚이나 졌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이 집 담보로 받든 대출 갚는 것만도 힘들어 지금. 내 퇴직금? 우리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 그럼 장모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 장모님 어려우면 장인어른이라도. 장인어른 너나 처제 되게 예뻐하시잖아. 진짜 딸들이라면 없는 거라도 팔아서 해주시는 양반인데 돈 한 2억 못 해주시겠어? 그 2억 널 뭘 보고 해주는데. 넌 2억이 장난이니? 그럼 한 7천만 원쯤 안 되겠냐? 일단 엄마 5천쯤 줘서 숨 좀 돌리게 하고 나는 2천으로 어떻게 좀 해볼게. 정말 한심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한심하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 집 형편 때문에 가게 같은 걸 얻어서 할 엄두는 나지도 않았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경영 쪽 전공을 했어서 회사에서도 기획 일을 했지만 패션 관련이었어요. 아무래도 운영과 매출과 순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영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해서 상권이 조금씩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 기회를 보자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 때에 시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완전히 나앉게 생겼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라는 놈이 시어머니 몰래 그 집까지 손을 대서 돈을 땡겨 썼더군요. 너는 대체 돈을 다 어떻게 쓰길래 이 지경이야? 한 푼 갚는 건 없고 어떻게 모든 게 다 빚이니? 야, 네가 진작에 장모님한테나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도와줬어 봐. 이런 일 생겨? 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하고 남은 퇴직금과 아들 교육을 위해 들어두었던 적금을 해약해서 그 돈으로 다급하게 시어머니 살 곳을 마련했어요. 다달이 나오는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결국에는 친정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박서방도 어지간하구나. 네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니? 그리고 하빈이 지금부터 더 손 많이 간다.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손길이 필요해. 아무튼 네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먼저 사돈 계신 집은 전세를 돌리자. 전세금은 내가 넣을게. 그리고 박서방하고 주말에 와. 하빈이는 소영이한테 맡기고 애들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 애 없는 데서 하는 게 나아. 엄마는 이렇게 저희 가족 마음까지 신경 써주셨어요. 정말 다음 날 시어머니가 있는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전세금을 넣으셨고요. 저와 남편이 아이를 동생한테 맡긴 후 집에 가자 엄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여기저기 빚이 많다며. 그거 다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입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게 홍보하려고요. 내가 보니까 자네 이런 유통은 소질이 없지 않나 싶어. 그러지 않고서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빚만 지고 재고만 쌓이고 제대로 될 일이 보이지를 않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중심가 쪽에 우리 계열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맹점주가 그만두겠다고 했대. 자네가 그거 한번 해보겠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본사에서 교육은 받아야 돼.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홀 서빙하는 거나 직원들 교육하는 것 전부 익혀야 되는데 한번 해봐. 자리는 좋은 데라 수익은 나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빚을 갚고 집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아, 근데 제가 음식에는 소질도 없고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어머니 나한테 전에 그러시더라. 사람은 뭐든 해야 하는 일이면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 근데 장모님, 그 점주는 왜 그만두는 건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미국에 사는 딸이 계속 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나 봐. 그동안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안 갔는데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니까 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렇다는데 뭐 별 수 있어? 우리도 그 자리 빼기 아까워. 그래서 자네가 들어서서 해보라는 거야. 지금 있는 직원들이고 주방이고 다들 노련하니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설명을 하자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활짝 펴서 넙죽 절까지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저한테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연신 고맙다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솔직히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이 인간이 했던 걸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친정 부모님이야 제가 고생하는 것도 보기 딱 하고 시어머니가 월세 사는 게 안 됐으니 도와주신 거였죠. 또 그 월세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사는 집을 전세로 돌려주신 걸 알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이래서 잘 사는 사돈 만나라고 하는가 보네. 내가 덕을 본다. 우리 형욱이도 그렇고 잘 됐다 얘.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 있죠. 어찌나 얄밉던지 진짜 이런 걸 왜 도와주나 싶어 분통이 터질 뻔했어요. 남편은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남편이 정말 못 배우더래요.
솔직히 점주 맡기기 불안할 정도라고 했어요. 엄마는 고심 끝에 중식당이 아닌 용산 쪽에 아예 가게를 새로 내주시기로 했어요. 한식당으로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 박서방은 거기 일단 매니저로 일할 거야. 그건 박서방도 동의했어. 점주는 너야. 알겠어? 그 용산 건물 너랑 소영이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야. 이런 거는 일단 얘기하지 마. 가만 보니까 박서방이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더구나. 직원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내 사위랍시고 좀 거드름을 폈나 보더라. 권위적이라는 말들을 해. 그래서 매니저에서 잘 되면 가게 새로 내주겠다고 하고 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그냥 있어. 네가 점주에다 건물이 너랑 소영이 거라는 걸 알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알았지? 저는 엄마한테서 한식당에 대한 매뉴얼과 음식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요. 물론 실질적인 건 밑에 담당 직원이 했지만 매번 와서 엄마가 체크하셨어요. 직원들 교육하는 것까지도요. 그리고 매니저를 한 명 더 둬서 남편한테는 그 사람이 점주인 걸로 소개했어요. 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 엄마 식당 일 시켜야 하나 모르겠어. 정말 그동안 한 짓 생각하면. 나라고 뭐 좋니? 네 남편이고 우리 하빈이 아빠이고 내 사위니까. 그렇지. 어쨌든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사부인은 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아니다. 뭐 자식이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무튼 이런 여러 사정을 거쳐 가게는 오픈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매니저라며 저한테도 꽤나 거들먹거리더라고요. 매니저 되려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느냐고 하면서요. 가소로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오픈하고 엄마는 상황도 자주 보러 오셨고 모임도 몇 번 저희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거였죠. 동생까지도 자기 인맥 동원해서 저희 가게 매상 많이 올려줬고요. 아무튼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식당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어느 정도 이상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나 친정 부모님도 한시름 놓았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되어가니 가게는 그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남편도 제법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엄마한테 자기 점주 시켜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이제 일 진짜 잘하거든요. 중식은 음식 퀄리티 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한식은 좀 되네요. 제가? 저한테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라고 하실 때에는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잘하면 점주로 가게 따로 내주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래, 자네 일 잘하고 있는 거 나도 다 들었어. 한번 보자고. 우리 좀 매출 안 좋은 데는 정리를 하고 자리 좋은 데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해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걱정 안 끼치겠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그래도 좀 변했나 보다라며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엄마가 남편을 믿나 보다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박서방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 내가 김상훈 매니저한테도 잘 지켜보라고는 했어. 너는 식당 들린 척하고 열심히 하는지 봤다가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걸 갖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 엄마는 정말 철저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모자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가게 점주 되게 생겼으니 시어머니 사는 집을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아직 내가 엄마 적당한 집 마련해 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이번까지만
장모님이 좀 해주실 수 없을까? 안 그래도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해서 황당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작다며 이래가지고 그런 큰 사업하는 저희 집 사돈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도 안 좋다나요? 아주 되게 생각해주는 척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둘이서 저를 둘러싸고 앉아서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찔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은행이니? ATM기야?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래. 그리고 그 집 전세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사는 곳 같고 누구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세우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냐. 집을 좀 옮겨줄 수도 있는 거지. 정 그러면 당신이 대출받아서 옮겨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빚 정리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나 몰래 집 담보받아 쓴 대출은 내가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새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세모로 눈을 뜨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너 아주 웃긴다. 니네 친정에서 우리 좀 도와줬다 이거냐? 은행이니 뭐? ATM? 그건 또 뭐냐? 아주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아야 된다니 진짜 기막히다. 아무리 니네 친정에서 도와줬다고 한들 우리 아들이 일 잘하지 않았으면 그 식당 그렇게 잘 됐겠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우리 아들인데 점주가 뭐 한 게 있다고? 이건 순전히 우리 형욱이 공이지. 니네 친정이 잘한 거 하나 없다. 그걸 알아야지. 정말 기가 막힌 걸 지나 분노가 치솟았어요. 두 사람은 아주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남편이 더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 빚 갚는 중에 자기 시계를 사지 않았겠어요? 롤렉스에서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티파니에서 다이아 목걸이까지 사줬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너 하빈이한테 장난감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줘본 적 있어? 얘 읽을 책을 사본 적 있어. 너 아직 빚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인생 살려준 사람한테 고마워서라도 뭐 먼저 하나 해드렸을 거야. 그런데 어쩌면 우리 집에는 자기들 요구할 것만 하고 롤렉스를 사? 티파니를 사? 네가 나는 모조 액세서리라도 사줘본 적 있니? 솔직히 말해서 저 결혼해서 남편한테 선물 하나 받아본 적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 태어났을 때도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 말을 할 때 시어머니도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너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여태 좋은 거 못 가져보다가 하나 산 거 가지고 그런다며 저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걸 여태까지 며느리로 두고 살았다니 내 참 가짜나서. 너 뭔데 우리 아들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없이 살아도 배운 게 있는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는 건데. 아, 상스러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누가 상스러워요? 지금 이게 어려울 때 도와준 집에 대고 할 소리예요? 아, 그놈의 도와줬다는 소리 지겨워 죽겠네. 야, 그래, 니네 잘났다. 우리가 그 점주될 가게 받기만 해. 다른 사람한테 확 권리금 받고 넘겨서 그 돈으로 편히 살 거다. 벌써 형욱이랑 다 얘기했어. 우리가 뭐 천년만전 남한테 밥이나 해주는 일할 줄 알았어?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너 잘못하면 우리 형욱이한테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너 자꾸 니네 친정이 얼마 해준 줄 아느냐 그딴 말하는데 우리는 쓸만한 돈 쓴 거다. 우리 지방 유서 깊은 집안하고 사돈 맺었으니 집안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았겠어? 그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같이 마음도 좁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두고 지금까지 가르치며 살았는데 그 돈 못 받겠니? 너 자꾸 돈돈거리지 마. 세상이 다 돈으로 뭐든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조심해. 우리 가게 받고 나서 팔면 너랑 형욱이 이혼시키는 거 진짜 알아볼 거야. 시어머니가 아주 선을 넘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자 슬슬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말리려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여태 뭘 붙잡고 산 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이딴 남자랑 계속 살았나 하고 후회가 됐어요. 저는 남들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간 저는 결심했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뭐타로 가게 받아 넘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안 살면 되죠. 야, 소미야, 왜 이래?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확 변해서 저를 잡고 말렸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아예 딱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금 바로 갈라서죠. 이혼할게요. 야, 박형욱, 이거 니네가 원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나 이 집 팔아서 내 목 챙길 테니까 너 알아서 해. 대출 남은 건 네가 갚고. 저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나가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이혼 서류를 가져왔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도장을 찍더군요. 알고 보니 혹시 자기가 새 가게 점주가 안 되더라도 지금 있는 제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김상훈 씨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죠. 저희가 시어머니 전셋값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그 돈하고 올려받은 월급으로 어찌어찌 한다고 둘이서 꿍얼대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말아먹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단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받아가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상훈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해고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받지를 않자 아예 친정 근처까지 와서 저를 보자고 문자로 불러냈어요. 일단 한 번은 만나야 되니 나갔네요. 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식당 점주가 김상훈이 아니고 너야? 김상훈이 나보다 위에 있는 매니저라는 건 뭔 소리고. 그럼 너처럼 사업 다 말아먹은 놈 뭘 보고 단독 매니저 맡겨. 엄마가 처음부터 그 가게 내 걸로 해주면서 너 자존심 상할까봐 김 매니저를 점주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뭐? 가게 새로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겨?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봤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건물 나랑 소영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내 건물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근처에서 서성대는 것만 봐도 관리실에 말해서 쫓아내라고 할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말하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미리 챙겨간 건물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줬어요. 아니, 왜 이런 걸 말을 안 한 거야? 처음에도 장모님 사업 숨기고 이제는 점주인 것도 숨기고 건물주인 것도 숨기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나 이 이혼 순순히 못하겠어.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이미 접수했는데 네가 못하겠으면 어쩔 건데? 왜? 변호사라도 사서 소송 걸게? 어디 해봐 그럼. 그렇게 말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얼마 안 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결국 그날 한밤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부인, 그리고 아가,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 가게 점주인 것도 말 안 하고 건물주가 우리 며느리인 것도 말을 안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래가지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도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가게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랑 제가 내준 전셋값 갚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솜이 대개 아들하고 이혼시킨다는 거요. 가족이 그런 말을 합니까? 참 뻔뻔하십니다. 아니,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좀 좋은 시계랑 다이아 좀 샀다고 얘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도 그만 속상해서. 아무튼 오해 푸세요, 사부인. 예, 너도 마음 풀어라, 어? 됐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빚 갚을 게 한참 남았고 집 담보대출은 아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치품을 사요. 저 이 이혼 찬성했습니다. 우리 남편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돈사돈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엄마 말씀 들으셨죠? 이제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아우, 얘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을 좀 해봐. 너 이런 애 아니잖니? 이런 애가 어떤 앤데요? 그동안은 제가 멍청해서 아줌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고 살았던 거예요. 아줌마 아들까지 참아가면서요. 우리 하빈이한테 이런 아빠랑 할머니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희 전세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속 잘못했다, 죄송하다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이미 저희는 그 집안이 신물날 정도로 지겨웠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바탕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저는 뜻대로 이혼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주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하는 가게일 도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한한 건 우리 아들이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정 가까운 데에 살면서 아빠랑 동생 가족하고 더 재미있게 놀아서인지 아이도 훨씬 밝아졌지 뭐예요. 남편은 자기 친아들인데도 단 한 번 보러 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자기 처지가 창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같이 살 때도 아들한테 애틋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당 운영하며 친정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우리 아들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만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부모님께 효도는 물론 하는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매일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저한테도 응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물려받기 싫어서 길을 쓰고 피해 다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앞에선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글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당시 저희 집은 남편이 실직을 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던 참이라서 싫고 좋고를 따져가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이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준 기가 막힌 사건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 남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기차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리 별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차에서 만난 게 뭐 그리 별다를 일이냐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한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였죠. 그날 저는 밀린 연차를 써버리느라 모처럼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인 부산으로 향하던 참이었어요. 일 때문에 명절에도 제대로 내려가 보지 못해서 엄마가 늘 집에 들리라고 닥달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는데 제 옆자리에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가 타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서울말을 쓰고 계셨지만 묘하게 섞인 부산 억양에 단박에 부산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쭈었더니 송도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양분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저는 넙죽 인사를 했어요. 그리곤 이를 계기로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아주머니와 저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제 나이를 들으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서울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옆가게 국수집 하는 아줌매가 하나 있거든. 그 집 아들이 엄청 괜찮다 아이가. 키 크제, 얼굴도 잘생겼제, 직장도 번듯하니 신랑감으로 딱인기라. 내가 딸내미만 하나 있었어도 사위 삼는 긴데 엄마야 내가 딸이 없네. 어때? 한번 만나볼래? 나이도 지훈 씨랑 딱 4살 차이거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하잖아. 어때? 한 만나볼래? 아주머니께서 어찌나 극찬을 하시던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홀라당 넘어가선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랑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부산역에 내려 택시까지 태워드리곤 멀어져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처음 본 사람 소개로 남자를 다 만나기로 하다니. 헛웃음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아주머니가 다시 연락을 하겠어? 아주머니도 나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해본 소리였겠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고향에 다녀오고 2주쯤 지난 시점이라서 그날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지훈씨, 내다. 연락이 늦었제? 서울 올라오고 일이 생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연락을 하네. 그래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때? 그쪽에선 아무 때나 괜찮다 하는데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 낫지 싶어서 말이지. 처음엔 누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약속 날짜를 잡자고 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도 이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바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가 누군지 기억 안 나? 우리 KTX에서 만났잖아. 송도 아지매. 아, 아주머니셨어요? 그간 연락이 없으셔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좀 망설여져서요. 아이, 또 왜 이래?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보라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 이리 꽉 막혔노? 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긴다 아이가. 안 그러고 우째 좋은 남자를 만나노? 아침에 말 듣고 한 만나보거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땐 째면 된다 아이가. 단지 기차 옆자리에 앉아 인연이 다인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일처럼 열성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대가 없는 선이었기에 더는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고 나갔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과대 포장을 좀 잘하시잖아요.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인물, 성격, 직업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사람인데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인물, 학벌, 직업까지 특출난 게 없는 나랑 선을 보는 것만도 알만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상대 남자를 본 순간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겠는 거 있죠.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연예인 뺨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깔끔하고 선해 보였어요. 수줍음이 많았지만 상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온몸이 간질간질한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서 부끄러웠던 거죠. 남자는 서울 태생으로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이라는 말에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같은 과 친구가 부산 해운대 출신이어서 부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는지 부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긴장이 풀린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요일 낮부터 밤 11시가 다 돼가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는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주말이면 다시 보게 될 텐데도 수시로 문자도 하고 밤 늦도록 전화통화도 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아주머니셨어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아주머니는 이미 우리가 결혼 날짜라도 잡은 것처럼 앞서가시더라고요. 네,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다. 지은 씨 보자말자 딱 정훈이 짝이다 생각했다 아이가. 엄마야, 이래 연이 되니 얼마나 좋노. 날짜도 곧 잡아야겠제. 내 옷도 한 벌 얻어 입을 생각해도 되겠나?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주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걸요. 머리로는 아직 결혼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약속부터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홀라당 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말솜씨 때문인지 정겨운 고향 사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멋진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론 제게 은인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주머니의 바람대로 우리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결혼 닭달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온 거였고 저는 장난처럼 해버린 약속 때문에 선자리에 나가게 된 거니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만난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남편과 1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내내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정도면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택했냐 하는 거였죠. 당시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런 경기권 대학을 나와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확연히 격차가 나는 사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혹시 그 남자 무슨 결격사유라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너를 만나?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가 내 동생이니까 나야 네 편이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두 사람은 차이가 좀 심하게 나잖니?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혹시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식까지 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폭력이나 도박에 손대는 걸 수도 있고 말이야. 나중에 진실을 알고 헤어지니 못 헤어지니 눈물 짜지 말고 그냥 대놓고 물어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훈 씨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박은커녕 화투도 못 치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정훈 씨에 비해 뭐가 그렇게 딸린다고 그래. 나 정도면 남들보다 월등하다고는 못해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잘 알죠. 내가 남편에 비해 한창 기운다는 걸요. 일단 월급부터 2배나 차이가 났으니 다른 건 말 안 해도 알만하죠. 그리고 남편이 저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던 건 저희 언니보다 제가 더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게 겁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나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군요. 나는 내 기수 중에 진급이 가장 늦었어. 입사하고 1년 만에 최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인사 고가도 남들보다 높았는데 말이야. 그러다 내 사수를 통해 듣게 됐어. 내가 대리 진급에서 떨어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모의 직업 때문이었다는 걸. 평소 남편을 예뻐했던 대리님이 직접 부장님을 찾아가 제 남편이 진급에서 밀린 이유를 물어보셨다나 봐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셨대요. 하, 윤 대리, 그걸 몰라서 물어? 자네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만. 우리 같은 대기업에는 딱 2종류의 직원이 있어. 일하라고 뽑은 놈, 연줄로 써먹을 놈. 집안 형편도 어렵고 부모 백도 없이 자기 능력 하나로 입사한 애들은 바로 진급을 안 시켜도 회사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한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번 진급 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기를 쓰지. 그런데 자기 능력은 좀 떨어져도 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겸비한 집 자식들은 그게 아니거든. 진급에서 밀리면 바로 다음날 사표 쓴다니까. 뼈를 갈아가며 평생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애들은 많아. 연줄로 써먹을 애들 찾는 게 어렵지. 유정훈 사원은 일하라고 뽑은 놈이야. 모친이 시장통에서 국수집 한다는데 그런 배경으로 뭐에 써먹겠어? 사수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한동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부장님 말처럼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갈 용기도 없었죠. 없는 살림에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냈던 남편으로선 또다시 취업 전쟁터에 내던져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혹여 사표를 쓰고 나간다 쳐도 다른 회사들 역시 다르지 않을 거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제 남편이 안타까웠던 남편의 사수는 이럴 바엔 처가 덕이라도 보라며 재력 있는 집 딸을 소개해 주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와 몇 달간 만남을 가진 남편은 그쪽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자 갈등을 하게 되었죠. 사랑도 없이 상대를 이용해 먹으러 결혼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상대 여자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글쎄 이러더라지 뭐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서로 도움이 된다면 서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나도 정훈 씨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는 건데 서로 윈윈하면 좋잖아요. 사실 나한테 애가 있어요. 애 아빠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임신을 했지 뭐예요. 1~2달만 일찍 알았어도 일찍 지웠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여자는 자기 아이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준다면 자기 친정 부모님을
남편의 뒷배로 세워주겠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을 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아이 때문이 아니었어. 그 사람과 그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지. 너무 당당하더라고. 나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 그래서 결심했지. 적어도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겠다고.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출세와는 멀어진 사람이야. 실컷 부려지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겠지. 그래도 난 회사를 그만두진 않을 거야. 다니는 동안 나도 회사를 이용할 생각이거든. 대기업이 연봉도 세고 부수적인 혜택도 많잖아. 은행에서 대출도 잘 되고. 담담하게 얘기를 이어가는 남편을 보니 울컥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마냥 부러워만 했는데 이런 아픔을 지니고 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처음으로 이 남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중신을 서주셨던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자식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셨죠. 감사의 뜻으로 약속했던 옷 대신 이름 있는 브랜드 백을 해드렸더니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네요. 사실 그리 비싼 백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제 인생은 해피엔딩일 거예요.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는 어디서 끝을 맺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말처럼요. 축복받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들까지 낳으면서 제 인생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가게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가정을 꾸리느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리라 결심했었는데 막상 때가 되니 그나마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다 보니 자꾸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약도 지어 먹이고 비타민제도 챙겨주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새로 온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퇴근 후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직장 상사한테 연락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상사는 낙하산 인사로 능력 없이 권위의식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밑에 사람 공적을 가로채는 건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콕 집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별다른 제자를 당하지 않은 건 집안이 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퇴근 후에 직장 상사랑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는데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쓰레기라느니 거지 새끼라느니 인격 모독을 하는 건 기본이고 업무 외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도 서슴치 않게 내리더라고요. 평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 내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뒤 휴대폰에 남겨진 직장 상사의 문자를 찾아봤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술 마셨다고 불러내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업무 시간에 공항까지 나가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자기 아내 마중을 나가게 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주말엔 제 남편을 사우나로 불러내 자기 몸을 때까지 밀게 했더라고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던 중 묘한 심부름 내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명품 백과 화장품 같은 여성용 제품을 똑같은 걸로 2개씩 구매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었죠.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이건 10중 8구 외도 흔적이었어요. 남편을 시켜 했던 항공권 구매 내역을 보니 20대 여자 앞으로 구매한 항공권이 몇 개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여자가 외도 상대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차하고 더럽게 사는 놈이 그동안 내 남편을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회사 인권위에 제보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그랬다간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이 과장 우리 회사 계열사 대표 아들이거든. 부친이 본사 중역으로 오래 일해서 우리 회사 간부들과도 친분이 깊어. 일 키워봐야 타격을 받는 건 나뿐이야. 하, 웃겨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놈한테 끌려다니며 살겠다는 거야? 여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 귀한 인생을 그런 머저리 같은 놈 때문에 날릴 거야? 지금이야 회사 쫓겨나면 그날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 회사는 널리고 널렸어. 월급이 적으면 어때? 직원 복지가 열악하면 어때? 나 남편이 제대로 대우받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회사인 거지. 먹고 살 일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아무 걱정 마. 그 회사 아니면 우리가 밥 굶고 살 것 같아? 아니야. 정 안 되면 내가 어머님 국수 가게라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당신은 다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기 버겁다고 가게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잘 됐지 뭐. 이런 개자식은 인생의 똥물을 튀겨서라도 지가 얼마나 가소로운 존재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어때? 이래도 안 할 거야? 한참 고민을 하던 남편은 피식 웃더니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남편의 예상대로 회사는 돈 있고 강한 놈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럴 거라고 예상했었기에 우리 부부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사실을 안 직장 상사는 되려 당장 소송을 중지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비웃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직장 상사의 말과 달리 그 소송으로 인해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부인한테는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하필 부인 친정이 법조계 집안이라 그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바위의 흔적은 남길 수 있게 된 셈이죠. 남편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을 순순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물론 강제 퇴사를 시켰다거나 문책성 부서 이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압박과 업무 배제 같은 치졸한 방법으로 제 남편 숨통을 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나온 남편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방 치료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어머님 가게에 나가게 되었죠. 어머님은 이참에 가게를 물려받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은 이후 남편까지 함께 거들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일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가게를 잘 꾸려가던 우리 부부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코로나였죠.
하루아침에 매출은 뚝 떨어졌고 한동안은 가게 문조차 열 수 없었어요. 방역 조치를 하고 칸막이까지 만들어 영업을 개시했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특히나 더 가슴이 아픈 건 어머님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국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장사를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저런 지원금도 받고 그간 집장만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도 곶감 빼먹듯 빼먹으며 버텼지만 좀처럼 나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처 가게들은 배달을 시작해 매출을 이어갔지만 저희 가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국수는 음식 특성상 배달이 불가능하니까요. 거기다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라도 깎아준다는데 저희 가게가 새들어 있는 건물 주인은 자신들도 힘들다며 매달 고스란히 월세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모를까 2년 가까이 적자를 이어가자 더는 월세 낼 여력도 없어서 결국 가게세가 밀리게 되었죠. 그날도 남편과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 준비해뒀던 재료를 어쩌나 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어치우는 양도 한계가 있어서 그날 손님이 안 들면 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밤 8시가 조문 넘은 시각 가게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국수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손님 행색을 보니 거리에서 생활을 했는지 차림새도 그렇고 특히 몸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돈을 내고 국수를 사 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여자 품에는 돌쟁이로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는 국수를 내려다보기만 할 뿐 쉬 젓가락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마침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준비해둔 재료를 다 버릴 판이었거든요. 애기 엄마가 좀 먹어줘요.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제야 젊은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국물까지 깨끗이 먹어치우길래 한 그릇 더 말아주었어요. 그렇게 개는 감추듯 국수를 먹어치운 여자는 가게 안을 살피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저기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전에 왔을 때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언제든 찾아오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님 살아계실 때 오셨던 손님이구나. 저희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젊은 여자는 짧은 탄식을 하더니 막막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딱 3개월만 제 아이 좀 맡아주시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젊은 여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난감한 부탁에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러자 젊은 여자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가 학벌도 뭐도 없는 천의 고아라는 게 이유였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납치하다시피 군에 입대시켜버렸고 그렇게 강제로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침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국수 냄새에 이끌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가게에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직 장사 전이라 육수가 덜 끓었다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젊은 여자는 자신의 사정을 어머님께 털어놓았고 어머님은 젊은 여자의 손을 꾹 잡으시곤 어떻게든 애는 낳으라고 조언을 하셨대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라며 세상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젊은 여자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날 할머니께서 말아주신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나 몰라요. 밥도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들어가더라고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 부모가 여자를 찾아왔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월세방을 빼서 집을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지내던 허름한 여관에서도 쫓겨나 저희 어머님을 찾아온 거더라고요. 3개월 뒤면 애 아빠가 제대를 해요. 그때까지만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위험해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애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여자 품에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아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고 예쁘던지 순간 남편도 저도 시름이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어린 게 요 근래 웃을 일 한 번 없던 우리 부부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데 애 하나 떠안는다고 뭐 다를까.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젊은 여자가 다시 우리 부부를 찾아온 건 약속한 3개월을 훌쩍 넘긴 반년이 다 돼서였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는 가게를 접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서더니 차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곤 우리 가게로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선 여자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제게 달려와 끌어안았죠. 저희 부부한테 아이를 맡기고 갔던 젊은 여자였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울먹이는데 그때 가게 안쪽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제 남편이 나왔어요. 애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애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덩달아 우는 통에 가게 안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한참을 울던 애 엄마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애 아빠가 제대를 하고도 시부모님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시할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요. 서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한테 아이가 있는 위치를 숨기려고 연락도 않고 이날을 기다렸다고요. 대부분의 집안 재산이 시할머니 소유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시할머니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네요. 저희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두 분께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두 분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대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원하는 걸 대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당시 상황에 선물을 받는다고 그리 기쁠 일도 아니었고요. 가게도 잃고 당장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는데 하필 그때 건물주가 가게로 들이닥친 거예요.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거냐고 성질을 내는데 젊은 부부 앞이라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월세가 들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신만 힘들어. 나는 더 죽겠다고. 말이 건물주지. 이게 온전히 내 건물인 줄 알아? 죄다 은행놈들 거라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 부동산 가게 내놓으면서 권리금까지 붙었다며? 아니, 당신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권리금을 받아? 그러니까 가게가 안 나가지. 어떻게 당신들은 손해 하나 안 보고 살면서 건물주인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냐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하긴 그런 심보로 사니까 그 나이 먹고도 가게 월세도 못 내고 빌빌거리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님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장사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가게에 들어오실 때도 권리금 내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솔직히 코로나로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도 깎아주고 했을 때 아줌마는 어떠셨어요? 10원 한 장 안 깎아주시고 월세 다 받으셨잖아요. 가게 장사를 못해서 매출이 하나도 없을 때도 저희는 군소리 없이 월세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꼬박꼬박 대들어. 아, 됐어. 난 더는 못 봐주니까 이번 주 내로 밀린 월세 다 가져와.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가게에서 내쫓을 줄 알아. 건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젊은 부부는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돌아갔어요. 젊은 부부와 건물주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건물주가 못 박았던 그날이 되었는데 당장이라도 우리를 내쫓을 것처럼 서슬퍼렇게 나오던 건물주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게 서류를 한 장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게 월세 걱정 마시고 편하게 장사하세요. 이 건물 저희가 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각박한 세상에 당신 손주를 대가 없이 키워준 게 고맙다고 할머니께서 월세 없이 장사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근래에 너무 힘든 일을 연달아 당해서 그런가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염치가 없어서 공짜로는 못 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돈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가게 상황이 정상이 될 때까지만 월세 없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젊은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된 우리 부부는 1년이 지난 지금 첫 월세를 입금했어요. 이제 가게 매출이 전처럼 정상 궤도로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굳이 돈을 돌려주네요. 그간 까먹은 돈까지 다 원상복구하고 그때 세를 내라고요.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큰 도움을 받게 되다니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부처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뒤가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 다들 복 받아 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